자, 마지막 시간에는 분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작업 디렉토리 다음에 구성 편집기 가져오기 새로 만들기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델링을 하나 하면 여기 이제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길이를 측정한다거나 무게를 재본다거나 뭐 이런 이제 항목이 있어요. 우선 분석에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거리를 재보거나 그 다음에 뭐 질량을 구해보거나 그 다음에 그 단면에 대한 단면 2.5m라든가 그 다음에 형상을 이제 그 검사해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량 특성, 무게를 구해야 되는데 무게 구하는 거는 왜 구한다 그랬죠? 무게는 그 원가 계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도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제품이 그죠? 첫 번째는 이제 뭐 그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잘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기능을 만족하면서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그죠? 정밀해야 되고, 정밀이 필요하다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 의료기기의 가장 큰 사실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재활 쪽에 쓰이는 기계라든가 재활에 쓰이는 많은 그 의료기기들이 가격이 다 비싸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 몸 불편한 분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량으로 그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맞춰야 되니까 몸에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냐 라는 게 우선 이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를 이제 목표치를 만들면서 이제 가격을 줄이는 것도 사실 검토하는데 이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원가예요. 그죠? 재료의 원가를 얘기하는 재료의 원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매기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지만 재료의 원가 거기에 뭐 가공해야 되면 가공비 그죠? 그 다음에 뭐 그걸 설계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생산 관련된 외주 뭐 우리가 가공 외주에서 구매 단순 구매 뭐 이런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공장을 운영하면 공장에 대한 뭐 하여튼 여기 이제 다 해서 여기 이제 이익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얼마나 붙여서 뭐 이렇게 해서 전체 소비자가는 얼마다. 그죠?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을 매기는 거야 이제 그 뭐 시스템에 따라 틀리긴 한데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하면 왜 그 가격이 싸지냐면 많은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사와서 싸게 사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면 훨씬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은 이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지.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맞춤 생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맞춤 생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도 조금, 그죠?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그 아주 특수한 사실은 생산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의료기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휠체어로 얘기되면 일반 휠체어 그냥 뭐 이거는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휠체어는, 그죠? 근데 일반적인 휠체어가 아니고 맞춰야 되는다 그러면 맞춰야 되는 휠체어는 그때그때마다 또 맞춰야 되는 그 새로 이제 디자인도 다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질량,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가 계산 중에 재료에 대한 원가, 얘가 이만큼의 어떤 그 설계를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그 재료가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 도대체 라는 걸 이제 따져봐야죠. 그러면 철은 대부분 원가 그 무게로 사옵니다. 무게, 질량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1kg에 얼마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리는 1kg 얼마, 철은 1kg 얼마 뭐 이게 이제 그때 시세마다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한데, 이게 항상 그 무게에 의해서 기초적으로 사와요. 기본적으로 무게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질량은, 우리가 얘기하는 질량은 배웠겠지만 부피 곱하기 비중이죠. 밀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피는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고, 그죠? 면적은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로 세로 10이다, 그죠? 높이도 10. 그러면 뭐예요? 면적은 이렇게 되니까 100이고, 거기다가 높이가 10이니까 부피는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1000mm 3승, mm가 3개니까, 그죠? 둘, 셋. 그래서 면적은 부피는 1000mm 3승 곱하기 뭐 밀도, 그래서 이거 철이다. 그럼 0.0000786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7.86이거든요. 7.86 곱하기 3인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하나 둘 셋 넷 다섯 0.0000786 이렇게 곱하면 1000이니까 떼고 0.0078 kg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 0.786.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면 1000, 그죠? 그 다음에 7.86 곱하기 0.1234 자, 그랬더니 셋 맞죠? 곱하기 1000 0.00786g kg. g으로 따지면 7g 되는 거지, 그죠? 7.86g. 이렇게 이제 그 무게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손으로 안 하고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캐드에서도 우리가 단면적으로 구할 수 있듯이 크리오에서도 이게 뭐 3차원이니까 지금 가로세로 이렇게 뭐 높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도 계산이 되지만 울퉁불퉁하다 그럼 계산이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지우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10mm로 해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10mm. 너무 작나? 100으로 할까 그냥. 자, 요거 100이고 요거도 100이다.
높이도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무게 얼마냐? 뭐 철일 때, 알루미늄일 때, 뭐 나무일 때 다 다르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재료를 여기다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재료를 부여하는 거 말고 그냥 모델링 하다가 해보는 거예요. 재료를 물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위계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파일 관리에 준비해 가면 모델 특성이 있어요. 모델 특성이 밀리미터 뉴턴 세컨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무게는 파운드로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킬로미터로 일단 고쳐보겠습니다. 설정. 요건 이제 치환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치환 안 할 거죠. 1대1로 그냥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질량 특성 가면 요게 질량 특성을 구할 수 있어요. 1 만약 넣어서 계산. 그러면 여기 나오죠? 바로 우리가 길이를 100으로 했더니 질량이 이렇게 1에 12 6kg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었죠? 부피가 여기다 0.000786 하나 둘셋 넷 지워 786 그러면 맞죠? 짠 하면 7.86 kg이 되겠죠. 자, 밀도를 여기다 주는 거죠. 0.00000786 이렇게 그래서 계산 하면 7.86kg 이렇게 나오죠. 7.86kg 이렇게 부피는 뭐 당연히 많이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뭐 좌표 계산해서 좌표값도 딱딱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분석에 있다. 근데 저기는 이제 뭐 그 재료를 그 모델 특성에 있는 이 질량 특성은 재질을 줘서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지금 재료가 없잖아요. 이 재질을 스탠다드 머터리얼 플라스틱 폼 세라믹 글라스 여기 있군요. 그래서 보면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브론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일론, PVC 근데 물론 이제 스틸에서도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일반 스틸 그래서 스틸로 하게 되면 이제 스틸에 대한 그 열평창평스 푸어 성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밀도 값이 들어가요. 이게 7.8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7.827로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제가 배울 때 스틸은 7.86 10-6승 이렇게 배웠는데 물론 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질을 이제 주게 되면 모델에 대한 재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 7.827 이렇게 들어가죠. 계산해 보면 7.827kg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질을 주면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 그 솔리드 할 때 일부 얘기했었고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 질량 특성이 있어요. 여기 질량 특성.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질량 특성, 질량 횡단면 질량 특성인데 질량 특성. 그래서 자, 솔리드 형상 이거지 뭐, 그죠? 그다음에 좌표계는 기본값 적용. 밀도 얼마냐 물어볼 때 밀도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꺼져 있는 건 아마 우리가 여기서 밀도를 줬기 때문일 거예요. 질량 특성. 그래서 여기서 스틸을 삭제. 됐죠? 그 다음에 밀도도 자, 질량 특성 가보면 자, 밀도를 줄 수 있어요. 아까 거기서 안 주면 자, 여기서 주면 된다 이거죠. 아까 했듯이 여기서 만약에
0.0000786 맞네? 맞죠? 5.6제짜리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하면 여기 나옵니다. 질량 7.86kg. 아까 나왔듯이 뭐 0.000007827 뭐 이렇게 했다면 미리 보기 하면 이제 바뀌죠. 킬로그램이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게 알루미늄이었다. 그러면 2.7이니까 알루미늄이 0.00027 그러면 딴 2.7 그러면 반복 이렇게 2.7kg 이렇게. 그래서 그 비중 같은 거를 인터넷에 찾아도 나와요. 밀도니까 이게 만약에 우드다. 나무의 비중값 봅시다. 그래서 재료는 이제 찾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건 아니고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값을 이제 조사된 값에 의해서 7.85, 7.5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나무의 밀도 찾으니까 잘 안 나오네. 철은 쓰니까 잘 나오는데 하여튼 유리의 밀도 유리의 밀도값 자, 어디 봅시다. 석영의 비중이 2.65군요. 2.65.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질량 특성 가서 밀도를 2.65 0.00000 2.65 이렇게 하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렇게 계산 미려보기 하면 2.6kg이다. 10cm죠. 100으로 했으니까 10cm, 10cm의 정육면체의 유리의 무게는 2.6kg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질량 특성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이걸 뭘로 쓸 건지 무게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스틸도 조금씩 틀려요. 서스도 틀리고 기계공학에서 제가 서스 얘기했었죠. 스테인리스 스틸 밀도가 좀 틀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무게를 볼 수 있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퀼트, 즉 앞에서는 지금 솔리드를 했는데 닫혀 있는 퀼트도 똑같이 닫혀 있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솔리드로 했지만 얘를 서피스로 하는 대신에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다면 똑같이 질량을 구할 수 있다. 퀼트로 바꿔야지. 네? 퀼트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죠. 짠.
사이트 먹고 퀼트. 자, 그래서 퀼트도 우리가 닫혀 있으면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퀼트를 할 일은 별로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횡단면.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역학이나 이런 거 배우면 나중에 할 텐데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뭐 이런 걸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면에 대한 이제 값이 회전 반경이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역학이에요, 역학. 역학에서는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단면에 대한 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분석에 가서 질량 특성이 아니고 횡단면. 그래서 평면은 여기 이렇게 좌표계는 현재 여기라고 봤고, 그래서 보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관성에 대한 값,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에 대한 값,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중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고 형상에 대한 모멘트 값이 이게 있어야 나중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강성 테스트 라든가 이런 거 하면 요런 이제 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때 이 단면에 대한 거. 사각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면 모멘트가 뻔한데 형상이 이제 간단하지 않겠죠.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형상은 우리가 구하기 좀 힘들다 이거죠. 3면 2차 모멘트나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구해주는 거죠. 일반적인 오토캐드에서도 매스 프로퍼티라는 질량 특성에서 구해집니다. 똑같이 이런 형태로. 3차원이니까 당연히 더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짧은 모서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정한 모서리, 즉 내가 지정한 것보다 짧은 것이 있다면 검색해 주는 겁니다. 전체 모서리 중에서. 얘를 이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라운드나 쉘 했을 때 이제 해봤겠지만 쉘 같은 거 했을 때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죠? 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마우스 할 때도 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라운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라운드도 마찬가지로 라운드가 안 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검사해 보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이제 FM 해석 같은 거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여기에 뭐 리브를 조그맣게 댔다 라든가 이런 식의 여기에 이제 보스가 있어서 리브를 댔다 라든가 나사를 쫓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작으면 여기에 이제 쓸데없이 해석하는데 시간도 많이 되고 뭐 작으니까 물론 응력 집중이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기 위한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소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제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링 한 걸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해석하기 위해서 일부를 이제 없애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짧은 모서리 이거 이제 깎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40 여기는 60 그래서 재질을 제거하는데 여기는 50 이렇게 해서 깎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40, 50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봅시다. 수석을 닦아 프론트
여기 40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긴 60이었고, 깊이 깊이 안 보인다. 깊이는 어디로 할까? 여기로 할까? 뒤집어졌네? 어디보자. 깊이. 여기다 해야 되겠다. 깊이. 자. 그래서 보면, 일단 끄고. 자, 40, 50, 60 다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100이니까. 짧은 모서리 해서 내가, 자, 50보다 작은 곳. 쫙 하면, 표시가 나죠? 여기가 60이니까 여기 40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40, 이게 50. 50보다 같거나 짧은 곳, 그죠? 이게 50이니까 여기 50. 그죠? 이렇게. 60은 지금 안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40이다. 그래서 찾게 되면 40으로 이어주어진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짧은 모서리. 내가 찾고자 하는 길이와 같거나 작은 곳을 찾아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이 복잡해지면 이런 걸 내가 찍어가면서 일일이 할 수는 없죠. 가서 이제 모델이 복잡해지면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케치를 다 가다보거나 할 수는 없겠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 부품의 두께가 최대값보다 큰지 최소값보다 작은지 뭐 둘 다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두께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건 이제 단면에 대한 두께. 그래서 모델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정은 우리가 많이 쓰겠죠. 모델을 이제 한 다음에 내가 잘 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이제 도면을 뿌려야 사실 아는 건데, 도면을 뿌리기 전에 측정을 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했던 건 요거 이제 주소라고 그래서 3차원 공간 상의 치수를 넣는 작업을 아까 잠깐 했었어요. 요거 이제 보기 위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해 보면 첫 번째 길이, 커브나 모서리의 주변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한 번에 찍힙니다. 그죠? 길이. 그러면 얘를 찍으면 얘에 대한 길이가 나오는 거죠. 길이, 요 길이, 이런 식으로. 요 길이에 대한 값. 그죠? 그 다음에 거리, distance.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찍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거리, 그러면 예를 들면 거리, 점을 찍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얼마냐? 이렇게.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거리 60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 컨트롤 누르고 40이다. 또는 모서리 찍고 모서리 찍으면 모서리까지의 거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여기서부터 점이면 대각선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선 나오죠. 이거 대각선의 거리는 72.110이다 11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거리입니다. 거리 찍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각도, 지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름은 지금 없으니까 뭐 하나 만들까요? 지름을 지름을 30짜리 하나 만들고, 여기도 30, 여기는 50 만들어서 이렇게 지름을 만들었다. 그러면 분석 가서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름, 원의 지름을 찍으면 지름만 지름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죠? 각도, 요거의 각도 90도. 그러니까 두 개 찍을 때 항상 컨트롤 키를 찍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역, 그러니까 모델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 서피스나 퀼트의 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서 영역, 요 위의 면적, 여기의 면적, 여기의 면적, 여기의 면적. 60에 50이니까 3000이죠. 맞죠? 여기는 60에 40이니까 2400이 맞고. 그죠? 그래서 면적 같은 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볼륨은 이제 부피죠, 부피. 그래서 부피 구할 때 볼륨, 이건 볼륨이니까 뭐 전체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876, 466 미리미리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볼륨은 이제 쉽게 구해지지 않죠. 여기서 해봐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변환, 뭐 좌표, 선택한 주 좌표계 사이의 변화 행렬을 측정한다는 게 별로 많이 안 쓸 것 같고, 참조는 이제 선택 항목을 지운다라는 건데, 뭐 이런 거죠. 뭐 볼륨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다시 그래서 보면 여기에 길이 딱 측정했고, 지우면 다시 뭐 다른 거 각도 이렇게 나오게, 여기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 선택하면서 하는 거라 여기에서 이걸 이제 선택한 걸 지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석. 뭐냐면 지금은 이제 모델 보고서에 우리가 여기서 형상에 대한 걸 쭉 봤고, 그 다음에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형상 자체에 대한 거를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커브의 분석, 이건 이제 커브의 분석 정보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커브들에 대한 거죠. 커브들에 대한 거. 그래서 지금 서피스 하면서 사실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앞에서 조금씩 했었고, 보면 서피스 분석 전에 커브 분석은 서피스 모델링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서피스에서 그 앞에 이제 제가 그 마우스를 그리면서 커브를 가져왔을 때 곡률 보면서 했던 거 앞 시간에 했었죠. 그게 이제 요 곡률이에요. 그러니까 커브에 대한 분석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면 길이의 어떤 반사를 해서 제가 그 면의 흐름도 따져봤었죠. 그런 것도 서피스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몇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브의 분석은 커브에서 서피스가 생성되기 전에 해당 커브의 품질 또는 커브 간의 연속성을 확인한다. 그죠? 커브 간의 연속성을 확인했었죠. 이 분석은 결과 서피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이건 서피스의 품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필요한 포인트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서피스 하려면. 그래서 서피스가 그렇지 않으면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들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면 점, 커브 또는 모서리 기준점 지정한 곳의 곡률을 계산한다. 커브나 모서리에 선택한 점의 곡률, 수직, 탄젠트 및 반지름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형상 보고서의 점, 땅 찍으면 요 이제 점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점에 보면 내용, 지금은 이제 직각이니까 그런데 점의 좌표, 탄젠트 값, 곡률은 뭐 지금 곡률이 없겠죠. 각이 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모서리, 뭐 두면각의 모서리점 90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도 나오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살짝 모서리를 좀 라운드를 줘보겠습니다. 25 정도 주고, 분석에 가서 형상 보고서의 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찍으면 이제 곡률 벡터라는 것이 나오죠. 그 점에서의 곡률.
나오는 거죠. 또 반지름 25 같이 나오죠. 반지름 25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찍으면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임의의 점을 찍으면 임의의 점에 대한 공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점에 대한. 그 다음에 반지름, 선택한 점에서의 커브 또는 모서리의 최소 반지름을 평가한다. 근데 보면 점이고 모서리용 단면이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반지름을 찍으면 반지름에 대한 최소 반지름 이렇게 해서 보면 반지름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택한 점 커브 반지름 띵 두 개를 선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곡률, 우리가 곡률은 지난번에 했듯이 여기 곡률 있죠? 곡률 따지면 요 상태의 곡률 지금 뭐 깨끗하게 나오죠. 곡률이 같은 반 라운드로 돌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얘를 좀 크게 하면 이렇게 잘 보여요. 그죠? 자, 커브 그래서 했었죠. 곡률.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커브를 그린다던가 서페이스를 그려 놓으면 좀 확 보이죠. 지난번에 마우스 했듯이 커브를 이제 그려 놓으면 분석 가서 곡률 땅 찍으면 이제 곡률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좀 곡률이 여기서 많이 휘어졌죠? 각들이 보이고, 이건 이제 얘를 이렇게 키우면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쪽이 이제 변화가 많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흐르다가 넘어가면 반대 형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곡률의 편집, 그 품질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 스케치 하면서 했었던 그 앞에서 얘기했었죠. 앞 시간에. 옵셋 선택한 커브의 모서리 세트의 옵셋을 계산하고 표시한다. 옵셋에 대한 거고, 편차, 커브나 모서리 기준점에 대한 기준점 배열 편차를 계산하고 표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편차 식으로 그 다음에 곡률에서 우리가 음영 곡률인데 이거 뭐냐면 그래프로 보여요. 그래프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일단 그 서피스에 대한 곡률, 그러니까 그냥 곡률을 찍으면 그냥 곡률은 곡률에 대한 값이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음영 곡률 처리로 바꾸면 이제 색을 칠해서 보여줍니다. 색을 칠해서. 품질에 대한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곡률이 많고 적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했었던 것처럼 곡률을 사실 이제 이렇게 커브에서 곡률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면 이면각 두 직각 서페이스 각도를 표시해 준다든가 구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몰드 같은 데서 구배가 필요한데 구배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다든가. 반사는 해봤었죠. 면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좋은지 찍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반사각으로. 우리가 이제 면의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울에 비춰보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줄무늬 같은 게 잘 옆에 거와 잘 이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피스에 이렇게 해서 확장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데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잘 늘어났니? 이런 식의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반사 이런 식으로. 그죠? 서페이스 면을 밀렸기 때문에 사실 잘 늘어났을 거고,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는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서페이스라든가 확장 방향이 좀 다르다든가 그러면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 이거죠. 요거를 참조 바이와 참조 평면으로 확장. 하여튼 그래서 서피스의 다른 쪽이라면 반드시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 곡률을. 하여튼 이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섀도우 같은 건 이제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기준면, 좌표 커브 모서리에서 다른 서페이스 모델 또는 서페이스에 대한 섀도우 영역 캐스트를 도표로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섀도우 그림이 그려지는,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잠깐 보면 여기다가 팔레트 된 거고, 아니 평면을 라이트 평면을 이쪽에다, 그다음에 프론트 평면을 저쪽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비춰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섀도우 가서 서피스 이쪽 면에 모델은 얘겠죠. 위에 보건가 모델 요
이건가? 모델 서피스가 아니고 뭐랄까 퀼트 부품 다 선택되네. 컴포넌트 그냥 얘라고 하면 방향은 저쪽으로. 여기 지금 보라색 보이죠? 이렇게 투영되는 게 투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이번에 이쪽, 이거는 이쪽, 방향은 이쪽, 반대로 이제 이렇게 투영되어 보이죠. 만약에 얘를 잘라냈다. 좀 달라지겠죠? 분석에서 반사래. 섀도우 이렇게 해서 이쪽은 똑같을 거고 여기 이쪽은 방향은 이쪽인데 저쪽으로 모델은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파진 거 보이죠? 그래서 그 섀도우 기준면 잡힌 모서리를 쭉 포함해서 참조해서 다른 서피스에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걸 섀도우 해보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뭐 복잡한 걸 만들면 그 복잡한 제품의 형상을 다른 면에 비춰보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파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것도 뭐 여기서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